얼마 전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가 94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해온 그는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화학 및 물리학 박사로 반도체 핵심 개발자였던 무어는 1965년 반도체의 복잡도가 매년 2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수많은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데 같은 면적의 반도체 위에 올라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가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무어의 법칙처럼 1999년 180나노미터에서 2001년 130나노미터, 2003년 90나노미터를 거쳐 2020년대에는 5나노미터 이하 수준으로 진보해왔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닌 경험법칙일 뿐이며 집적도가 2년에 2배씩 증가한다고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컴퓨터를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의 미세화는 반도체의 소비 전력을 감소시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거 대표적 모바일 기기였던 PDA는 전자수첩 정도의 기능을 했지만 오늘날 스마트폰은 인터넷이나 동영상 감상, 게임 등 PC 이상의 유용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 공정이 심화되면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류가 이동하는 선폭이 좁아지면서 전자가 회로 선로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점프하는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 미세화에 따라 반도체 개발 비용이 상승해 경제성 측면에서 무어의 법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무어의 법칙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아직 유효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과 신소재의 개발로 터널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개념의 트랜지스터를 도입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나노미터 이하의 선폭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더팩토리란 제품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은 마더팩토리에서 하며 단순한 제조는 해외 공장의 값싼 인력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큰 규모의 양산 공장의 경우 해외에 설립하지만 국내에는 제품 기획과 설계, 디자인, 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기능과 첨단 제조 시설을 남겨 핵심 역량은 지켜내자는 취지입니다. 올해 현대차는 울산과 화성의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으로써 투자세액 공지 규모가 더 커졌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전기차 생산 설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EV 마더팩토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충청북도 청주에 6천억 원을 투자해 신형 배터리 시험 생산 및 양산 시험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은 글로벌 생산 거점의 모습을 영상으로 데이터화하고 AI 기반으로 딥러닝 시스템인 팩토리 모니터링 컨트롤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격 지원, 제조 지능화 및 물류 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초 배터리 전문 교육기관인 LG IBT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미국과 EU가 거대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의 생산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니어 쇼어링 전략을 펼침으로써 다시 마더팩토리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역시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국내 제조 중심의 공장 설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독자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칭합니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 현상과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료 수요에 대한 탄력 대응과 간호 인력 충당을 위함입니다. 지난 4월 17일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됐습니다. 다만 재정의 문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본회의에 다시 넘겨져 재표결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을 당시 찬반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찬성 측은 간호사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만성 질환자와 병원 밖 간호, 돌봄 서비스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관련법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간호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 등 찬성 측 설명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공간을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확장해 돌봄 수요 충당을 가능케 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간호법을 토대로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협회도 기존 의료 환경에 혼란이 초래되어 정상적 의료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간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은 간호법 외에도 여러 차례 마련됐던 점, 간호법이 타 의료 인력은 배제한 채 간호 인력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도 언급됩니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며 간호계는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앞장서며 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처우와 선진화된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에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도 약속했으나 간호계는 호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향후 간호협회는 간호법 개정과 관련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찬반 입장이 팽배하게 부딪히며 갈등 여파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과 유럽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에게 대손충당금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하였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 대출 등의 채권에 대한 미수금이나 상환 불이행 등의 위험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1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만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면 대손충당금은 20만 원이 되고 실질적인 대출의 가치는 80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손실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자금인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출 상환 불이행 등의 위험 요인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한번 쌓으면 변치 않는 금액이 아닙니다. 대출이 부실화할수록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해준 회사 등의 실적이 좋아져 건전성이 높아지면 충당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금융기관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적을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반대로 대손충당금이 많은 경우는 이익이 작아집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의 은행의 추가 자본을 0에서 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 시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향한 것입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약 1년간의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24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 흡수 능력이 향상되어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최근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2.3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설령 일반 주주들의 지분 가치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로 넓혀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박 의원의 안은 회사와 총주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례적 이익이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한 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시 회사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결정을 해서 일반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이나 지배주주만 유리하고 일반주주는 불리한 합병 비율로 논란이 있었던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산업 사례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왔던 이사회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962년 제정된 뒤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상법이 이번에 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유동성 긴축 국면에도 오히려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챗GPT로 다시 불기 시작한 AI 열풍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서비스의 핵심 장치인 GPU가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입니다. GPU는 원래 컴퓨터의 그래픽 표현을 담당하는 반도체입니다. CPU가 주요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동안 GPU는 화면에 출력할 시각 정보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CPU는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지만 단순 연산을 대량으로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GPU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으며 완성된 인공지능을 이용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추론 과정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거대 언어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 한 개에 1,000만 원이 넘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 수만 장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개인 개발자들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여 생성형 AI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U 역시 인공지능 개발 용도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점차 NPU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의 약자로 인공신경망을 반도체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NPU는 딥러닝에 특화되어 기존 GPU보다 더 낮은 전력으로 많은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NPU는 또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어 주로 사진 촬영 시 배경과 피사체를 구분해 아웃포커스 처리를 하거나 피사체에 따라 촬영 모드를 최적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젠간 챗GPT 수준의 음성 비서를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란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의 상한을 둔 것이다. 미국에서 국가 부채란 공공부채 또는 연방정부 부채라고도 불린다. 미국이 부채 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의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법으로 국가 부채 한도를 정해 놓은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2나라밖에 없다. 대부분의 정부는 의회가 국가 부채를 늘어나는 것을 꺼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당시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다.
현재 의회가 책정해 놓은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미국 재정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늘 적자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데 이때 의회가 정부에게 일정 수준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선을 정해둔 것이 바로 미국 부채 한도이다. 지난 5월 1일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6월 1일로 미국 연방 정부가 채무불이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미 지난 1월로 한도에 도달했으며 미국 정부는 그동안 특별 조치를 통해 아주 급하지 않은 지출은 멈추고 한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며 위기를 넘겨왔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해서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채무불이행 우려는 이번에도 해소되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PB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PB는 프라이빗 브랜드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하청을 주어 생산된 제품에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는 브랜드 전략을 말합니다. 스토어 브랜드, 유통업체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은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PB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해당 유통업체의 점포에서만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조업체 브랜드가 다수의 점포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제조업체 브랜드는 제조업체가 소유한 브랜드를 말합니다. 제조업체 브랜드 제품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제품 인지도나 제품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와 유통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반면 PB 제품은 유통업체가 직접 제품을 기획해 제조업체의 생산만 맡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중간 유통 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유통업체가 자사 점포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광고비 축소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PB 제품 판매를 늘리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도 이익입니다. 판매 채널로서만 역할을 하던 유통업체가 제품을 직접 기획해 직접 판매하면서 별도로 제조업체에 마진을 떼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B 제품은 제조업체 브랜드 제품보다 제품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시간이 짧아 트렌드에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을 파악해 단기간에 신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B 상품이 등장한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실속형 상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가를 강조하다 보니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은 유지하되 품질을 높인 PB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K-팝 콘서트 티켓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소위 K-바가지 사건으로 K-팝 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서트 티켓 가격이 비싸진 이유는 티켓 가격 책정 알고리즘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구매자 반응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구매자가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심리적 상한선에 가깝게 가격이 책정되어 서비스 가격을 구매자별로 다르게 받는 가격 차별의 일환입니다. 비단 콘서트뿐만 아니라 호텔, 항공, 숙박권 예매 시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판매 기법은 비싼 가격부터 싼 가격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제시하면서 어떤 구매자들이 구매 의사를 내비치거나 철회하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해 물량을 소진시켜 초과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기존 시장 가격 하에서 거래에 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시장 거래에 참여시킬 수 있어 거래량과 교환의 이익이 늘어나게 합니다. 또한 제한된 물량의 제품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우선 구매하도록 배분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기법이 초과 수요가 많은 시장을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단가를 올리는 데 급급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가 누리던 편익의 상당 부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구매자가 생각하는 적정선을 넘길 경우 강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이 너무 많이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 가격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안의 내용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리고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파업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개인별로 책임을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찬성하는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회사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마구 청구해 왔던 것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경영계는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각각의 노동자가 얼마큼씩 책임질지 따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불법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쇼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거래하는 플랫폼 노동도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2021년 66만 명에서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배달 대행 앱으로 배달 일거리를 배정받아 배달을 수행하고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배달라이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배달라이더 외에도 청소대행 앱으로 일자리를 받아 청소를 대신해주는 청소도우미와 대리운전, 육아도우미 등 플랫폼 노동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기업과 근로자와 1:1 고용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전통적 근로계약과 고용 형태와 노무 제공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면 기업은 필요할 때 플랫폼을 이용해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플랫폼의 중개로 창출된 일자리들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하는 일거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거리들이 많은데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단순한 일거리를 반복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은 업무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 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통화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 원화표시 현금 통화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뱅크런을 방지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경기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이를 위해 거시경제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통해 물가 안정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금융 안정을 한국은행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공식화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도 합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의 핵심은 중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통화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 목표치를 곧장 명시하고 이를 통화 정책 운용의 준거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외에도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금융 안정이란 금융 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및 금융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 과정을 감내할 수 있고 자금 중개와 지급 결제 등 핵심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금융 안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지수와 금융 취약성 지수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불안 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안 및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2011년 개발해 매달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금융 취약성 지수는 금융 시스템의 중장기적 잠재 리스크를 통해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국은행이 개발해 2021년 6월 처음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분기를 100으로 하며 장기 평균은 36.8로 이 값이 높아질수록 미래의 거시경제의 충격 요인 발생으로 위기시 경제가 받는 충격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금융불안 지수는 단기에, 금융 취약성 지수는 중장기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말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에 지불해야 하는 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가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흔히 코픽스 금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코픽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CD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10% 수준으로 낮고 CD 시장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코픽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정기예금 및 적금, CD,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의 금리를 매달 보고하면 은행연합회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매월 15일에 공표합니다. 이때 수신상품 잔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을 잔액기준 코픽스, 최근 한 달간 신규 취급 수신상품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을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구분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금리에 대출자별로 산정된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코픽스보다 일정 수준 높게 계산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의 경우 시중금리 변동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변동폭이 작고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이, 상승기에는 잔액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주 신규로 취급한 만기 3개월의 수신상품 금액을 이용한 단기 코픽스, 8개 수신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하여 구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있습니다. 블루본드는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용도를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친화적 사업에 한정시키는 특수목적 채권을 말합니다. 최초의 블루본드는 2018년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세이셸에 해양 보전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해운 기업이 블루본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해운업계의 노후 선박 교체와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자금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컨테이너 선사인 시스펜은 2021년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블루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시스펜은 블루본드로 발행한 자금을 저탄소 선박 확보에 쓸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1월 5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본드를 발행하여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금융 관련 지원 등에 사용해 해양 환경 개선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새로운 친환경 채권으로 지속가능 연계 채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사전에 지속가능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평가 시점부터 만기까지 채권 이자율이 조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10일 현대캐피탈이 발표한 지속가능 연계 채권의 경우 지속가능 성과 목표로 전체 자동차 할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할부의 비중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발행 금액의 0.02%의 채권 만기를 곱한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지속가능 연계 채권은 자금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SG 분류 체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없어서 ESG 채권을 발행하지 못했던 기업도 지속가능 연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SG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채권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루본드와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세 제도는 주택 임차 계약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전 전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가계 소득만으로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0년대에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제도가 전국서 벌어진 전세 사기에 온상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와 함께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80%를 웃돌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역전세는 주택 가격 급락으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2년 전 임차인과 보증금 3억의 전세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이 만료돼 새 세입자를 구하려 할 때 전세 시세가 2년 전과 비교해 약 1억 원 낮아진 2억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급락한 전세 시세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전세 사기, 전세값 하락으로 발생한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 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적 전세 사기 이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 피케이션을 붙여서 만든 용어입니다. 게임화, 즉 빅게임적 맥락의 게임적 사고 혹은 기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2010년 1월 미국에서 열린 게이미피케이션 서밋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SNS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은 공공정책,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순위를 통해 경쟁심 유발이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메커니즘으로 평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설문조사나 콘텐츠 읽기 등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 이용자를 몰입시키는 대표적인 4가지 방법에는 빠른 피드백 주기, 명확한 목표와 게임의 규칙을 세우기, 그럴듯한 이야기 구조 구축하기, 쉽지는 않지만 달성할 수 있는 임무 부여하기가 있습니다. 게이미케이션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나이키 런클럽 캠페인입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운동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고 러닝 레벨을 부여받아 게임처럼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국내 대표적 사례는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일종의 포인트인 내공을 제공하고 채택된 답변의 개수나 답변 채택률 등을 통해 평가한 활동 지수에 기반하여 등급 체계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체험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업들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실용화된 게이미피케이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